참 예수님, 이제 막 우리 설 입구입니다. 설 입구라 여러분들 마음이 약간 들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강의를 성서를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복음까지 나갈 게 얼만데 이렇게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지금 몇 달째 하고 있느냐고 그렇게 되물으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해를 못한 채 1페이지서부터 8000페이지까지 읽는 거하고 1페이지서부터 10페이지까지 이해를 하고 차라리 뒷부분을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원칙과 원리와 기본 개념을 가지고 책을 읽거나 수학을 풀거나 영어를 해나가면은 얼마든지 멀리까지 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른다면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기후라든지 문명이라든지 이런 걸 모르면은 우리가 사실은 그냥 나 성서책 20번 읽었어, 성서책 30번 읽었어. 그러나 20번, 30번 읽는다고 그게 깨어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집트도 이게 2번 반복되는 건데 그때 강의한 거랑 이 내용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역사에는 나일강과 파라오가 이게 라가 태양신이야, 태양신. 그러니까 파라오라는 건 태양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하고 태양의 아들하고는 이건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 통치를 하는 거니까 나일강 삼각주, 우리 대한민국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그러니까 전라도의 한 7, 8배 되는 끝도 없는 밀밭, 쌀밭. 그래서 여러분들 이집트가 원래 쌀 수출 국가입니다. 쌀 수출 국가. 그런데 그게 전부 누구의 덕이냐? 왕의 덕이라는 거예요. 파라오의. 그래서 우리가 나일강과 파라오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래서 파라오는 자기가 왕이 되면서부터 자기가 죽을 피라미드, 무덤을 30년, 40년 동안 지을 수 있었던 것도 그러한 신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이거지, 신. 특히 신왕국 제국 때입니다. 기원전 525년에 이집트가 페르시아의 아케메네스 제국의 점령을 당한 후 1936년까지 피정복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사실은 오리지널 이집트 사람이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페르시아 사람들이 와서 통치하다가 그 다음에 알렉산더 그리스 사람이 와서 통치하다가 그 다음에 로마 시대 사람들이 와서 통치하다가 그리고 또 다시 페르시아가 와서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슬람이 와서 통치를 해줘.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처럼 5,000년 역사를 살면서 어딜 떠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우리도 뭐 명나라, 원나라, 뭐 청나라가 영향을 미쳤지만은 우리의 고유한 정치 체계를 인정을 해줬죠. 그러면 이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나라가 바뀌죠. 이집트는 2000년 전에 알렉산드로스 제국과 로마 제국에게 정복을 당하죠. 기원전 332년경에 알렉산더한테 정복을 당합니다. 로마한테는 기원전 46년 요때 이제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 그 다음에 카이사르, 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50년 전의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클레오파트라, 폼페이오스, 카이사르. 이게 예수님 탄생 한 50에서 100년 사이에 이 주인공들이에요. 로마가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발전하는 때, 그때 바로 뒤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갖고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의 것한테 돌려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연유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하여튼 로마 제국에 정복당하고 아랍인들이 점령하여 지금처럼 이슬람 국가가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이집트이죠. 그래서 인구가 지금 1억인데 9,000명은 이슬람이고 1,000명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자기네들은 오르토독사라고 그러죠. 오르토독소가 원래 이름인데 그건 뭐냐면 정통 종교다 이거야. 자기네들이 오리지널로 예수님이 오신 정통 종교다. 요 인구가 한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난 성당도 있고 피난 우물도 있고 이집트에 가면 그래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굉장히 그 예수님하고의 그 관계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집트에 가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적인 걸 찾을 수 있는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뗄 수가 없는 게 이집트입니다. 19세기 초에는 오스만 제국과 함께 그리스의 독립을 저지하려고 애를 썼지만 끝내 패배를 하죠. 하지만 이것 때문에 이집트는 자치권을 얻죠. 근데 이제 무바라크라는 이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죠. 한때는 수단이나 키프로스까지 진출해 굉장히 넓은, 수단이라는 저 밑에거든요. 키프로스는 저 위에 섬 있죠. 무슨 섬이냐면은 키프로스 많이 들었죠. 사도 바오로가 여행 갈 때 섬이야. 어디냐면 지중해 옆에 키프로스가 있어. 옆에는 이제 다마스커스 이제 옆에 도시가 있고 바다 지중해 안에 이스라엘에서부터 쭉 터키로 가려고 그러는 거 키프로스 섬이 보여요. 쭉 올라가면 아나톨리아가 또 이제 있고, 그런데 키프로스까지 올라갔다면 굉장히 위에까지 올라간 거죠. 그중 키프로스는 훗날 영국의 땅이 되어 1960년에 독립을 하게 되죠. 이집트의 지리적 여건,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이집트는 서쪽에는 리비아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예요. 이집트보다 큰 나라니까. 물론 다 사막으로 돼 있지만 남쪽으로는 수단도 그 밑은 사막이죠. 그리고 동쪽으로는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과 접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 가자 지구 그러죠. 지중해에 연안,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부터 쭉 올라가다 보면은 이 가자 지구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스라엘 영역 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경상북도만 하다면은 가자 지구는 제주도만 할까 한 지역에 200만 명이 모여 사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딱 가로막고 거기다가 물을 딱 끊고 그러면은 뭐 정말 지옥이지. 그 가자지구. 맨날 폭탄 쏴내기도 하고 안으로 쏴넣기도 한 지역. 그 가자지구와 이스라엘과 접하고 있다는 거죠. 이집트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두 대륙 사이에 있다 이거죠. 이집트는 아시아, 아프리카 두 대륙 사이에 접해 있고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죠. 자, 우리 다볼사이버 성경 학생 여러분,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나라들은 대륙과 대륙 사이에 있는 나라들, 그 다음에 바다와 대륙 사이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가 어디냐면 이탈리아. 왜냐하면 대륙하고 지중해 바다하고 붙어 있죠. 또 그리스는 어떻게 유럽하고 에게해하고 이렇게 접해 있죠. 지중해하고 접해 있죠. 그 다음에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중요하냐면은 이집트라는 아프리카 대륙하고 메소포타미아 이쪽 페르시아 대륙하고 그 가는 길목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쟁을 하면은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 이스라엘 지나가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안 돼. 또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대한민국이에요. 왜 대한민국이냐? 우리 대륙하고 붙어 있죠? 바다하고 붙어 있죠. 바다에서 대륙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우리를 지나가야 되고, 대륙에서 바다로 지나가려고 해도 우리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정학적으로 한편으로는 온 문화를 끌어들일 수 있고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장점도 있는가 하면은 온 문화에, 온 대륙국의 강대국이 짓밟힐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까지는 짓밟혔는데 지금은 끌어들이는 5,000년 역사 이래 처음으로 끌어들이는, 그러니까 중국도 끌어들일 수 있고 러시아도 끌어들일 수 있고 미국도 끌어들일 수 있고 일본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2020년에 G7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세계 수출 대국 7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은 거기에 역사를 아주, 그러니까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민족들은 단일 민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혼합 민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혼합 민족이 되는 거 결국.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단일 민족을 유지했던 유태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그 다음에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이웃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 역사, 모든 역사와 지리 여건 안에서 이게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정학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정학적 얘기할 때 미국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미국이 왜 지금 패권 국가가 되고 초강대국이 되느냐? 북으로는 캐나다가 있어요. 캐나다는 미국을 침범할 생각이 없는 나라예요. 남으로는 멕시코가 있어요. 멕시코는 도저히 미국을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 그리고
동쪽으로는 대서양이 있고 서쪽으로는 태평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다가 막아주지, 캐나다가 막아주지, 멕시코가 막아주지.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적경국하고 싸울 스트레스가 없는 지정학적 좋은 위치를 갖고 있죠. 이 지정학적 위치만 가지고 공부를 해도 우리가 끝도 없이 공부할 수 있죠.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이에는 수에즈, 이것도 제가 갔다 왔어요. 수에즈 운하. 이곳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홍해를 사이로 지중해와 인도양을 연결하죠. 자, 여러분들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잠깐 그래도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수에즈 운하가 없었다면은 유럽 사람들은 전부 다 아프리카 케이프타운으로 돌아서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수에즈 운하가 생기는 바람에 지중해로 들어가고 바로 홍해로 나가고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고 바로 인도양으로 들어오고 우리 태평양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한 180km 되는 이 수에즈 1869년에 완성된 이 수에즈 운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스라엘 이게 8.1 전쟁에 뺐죠. 근데 나중에 돌려주죠. 그래서 수에즈 운하를 저도 가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파나마 운하는 1904년에 대서양하고 태평양을 연결해 줍니다. 또 제가 본 운하 중에 아주 인상적인 운하는 코린토 운하입니다. 이 코린토 운하도 이 아시아, 그러니까 소아시아를 연결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운하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정말 앞으로 나중에 이제 이런 바다 공부를 할 때도 기회 있으면 또 한번 여러분들한테 바다 이야기 또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나일강 유역 위에 이집트 국토 경관 대부분이 사막이에요. 사막. 바람 때문에 높이 30m가 넘는 사구가 형성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투칸타멘의 피라미드 같은 경우도 이게 다 모래에 사무쳐 갖고 1400년, 기원전 1400년에 그 조그만 피라미드인데도 그 어마어마한 양의 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금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 이 금은 이디오피아, 수단에 금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이집트는 사하라 사막과 리비아 사막의 일부에 속하죠. 고대 이집트 시대에 이들 사막은 붉은 땅으로 불렀고 서쪽의 위협에서 파라오의 고대 왕국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집트는 사실 굉장히 안전한 나라예요. 어떻게 안전한 나라냐면은 옆에는 리비아, 밑에는 사하라 사막, 그 다음 위로는 지중해가 막고 있고 옆으로는 홍해가 막고 있고 그나마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페르시아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이 가자지구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가나안 사람들 이건 아주 유약한 민족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완충 역할을 했던 거죠. 가나안이. 그러니까 가나안은 이집트에다부터 붙었다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 그러니까 아시리아에도 붙었다. 아카드에다가 붙었다. 수메르에도 붙었다. 바빌로니아에도 붙었다. 이 얘기는 다 뭐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흥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서로 보면은 수메르 얘기도 나오고 아카드 얘기도 나오고 바빌론 얘기도 나오고 아시리아 얘기도 나오고 신바빌로니아 얘기도 나오죠. 그다음 페르시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처음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처음으로 된 건 수메르, 그다음엔 아카드, 그다음에는 구바빌로니아, 그 다음엔 아시리아, 그 다음엔 신바빌로니아, 그 다음에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누구한테 망하느냐면 결국 알렉산더 대왕한테 망합니다. 이렇게 이제 자꾸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저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알 수 있어요. 모래바람이 막 불어갖고 30m가 넘는 사구가 형성이 돼요. 근데 이게 보통 사구가 바람이 불면은 조그만 건물이 있으면 모래가 어디 가서 쌓여? 그 조그만 건물에 가서 쌓이는 거죠. 조그만 지형에. 그래갖고 점점 거기에 계속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1000년 동안, 2000년 동안 그대로 과거에 있었던 이집트 문명을 그대로 건져낼 수가 있는 거죠. 놀라운 거죠. 이집트의 지리적 여건, 최저 해면하가 134m, 최저가 134m예요. 카다라 저지와 거기에는 칼가를 통과하여 아스완까지 이르는 대상 저지를 제하면 대부분이 국토 표고 200m 이상의 대지 또한 산지죠. 그러니까 바다하고 굉장히 수평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나일강에 범람이 없다면 여긴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요. 시나이 반도에서 홍해 연안에 이르는 산지는 아프리카 지구대, 이 아프리카 대지구대에 있죠. 시나이 반도에서부터 홍해 연안에. 이거는 정말로 우주에서도 찍힐 수 있는 대단한 거죠. 북서부에는 리비아 고원,
남서부에는 케빌 고원이 있다. 요 고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아프리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면은 고원이 있어요. 쫙 한 1500m 고원이 쫙 가다가 딱 떨어져. 1500m 떨어져. 그리고 또 쫙 평지를 가다가 또 어느 지역에 올라가다가 고원, 우리 중부 고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잠비아가 중부 고원이에요. 우리는 해발 1500m예요. 1500m가 한 10시간, 20시간 1500m 고원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뚝 떨어져, 또 1000m가. 그러니까 그 리빙스턴, 빅토리아 폭포, 거기가 또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화의 단절이 옵니다. 어떤 단절이 오냐면은 여기까지 말을 타고 왔는데 1500m를 무슨 재주로, 이 절벽산을 무슨 재주로 올라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영화를 볼 때 막 절벽에 막 파도가 떨어지는데 막 올라가고 겨가는 그런 거 보셨던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단절, 언어의 단절이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가 지금처럼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중국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고원이 없잖아요. 그냥 산을 넘어갔다 올라갔다 산에 넘어 올라갔다가 때로는 바다로도 갈 수 있고. 그런데 이 아프리카는 이 지구에서 두 번째로 큰 대륙입니다. 어디만큼 큰 대륙이에요? 아시아 다음으로 큰 대륙이에요. 어마어마한 대륙의 크기를 갖고 있는 게 아프리카죠. 이집트의 도시로는 고대로부터 대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 이제 세계에서 최고로 큰 알렉산드리아가 우리 쪽으로는 이제 서쪽으로 있죠. 그 다음에 아스완, 아시우트, 수도 카이로 동쪽으로 있죠. 엘 마할라, 엘 쿠브라, 쿠프의 피라미드, 기자, 이제 점점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거꾸로 하면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룩소르는 아예 이제 상 이집트가 있고 하 이집트가 있어요. 하 이집트가 지중해에 가까운 거고 상 이집트가 이티오피아에 가까운 거죠. 쿠프에 피라미드가 있고 기자, 후르가다, 룩소르, 어마어마한 신상들이 세워져 있는 룩소르 많이 들어보셨어요.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콤, 옴보, 포트 사파, 포트 사이아, 샴 엘 셰이크, 운하가 있는 수에즈, 자가지그, 알 미냐가 있다. 오아시스로서는 바하리아, 엘 다크라, 파라프라, 엘 카르가, 시와가가 있다. 보호지역으로는 라스 모하메드 국립공원이 있고 자라니크 보호구역 시와가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 도시를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리는 건 이거 다 나일강에 따라 있는 도시다. 나일강 외의 도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집트에는 나일강과 파라오와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집트는 겨울 외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 남쪽에는 비라는 단어를 모른대요. 대신 이슬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있다고 그래요. 카이로 남쪽에는 평균 강우량이 연중 2mm에서 5mm야. 카이로 남쪽에서는. 2mm에서 5mm라면 비라는 걸 구경을 못하는 거죠. 매년마다 가끔 내리는 정도죠. 북부의 가느다란 해안 지역은 강수량이 410mm까지 이르기도 하죠. 10월과 3월 사이에 지금 우기 때 10월에서부터 3월이 우기입니다. 그쪽 지역. 시나이의 산지와 다미테아, 발팁, 시디, 바레니 등 북부의 일부 해안 도시에는 눈이 내려요. 시나이 그래서 눈 여기 성소에 나오는 게 그렇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도 드물게나마 내리기도 합니다. 서리는 시나이 중부나 중부 이집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집트가 이스라엘이 시나이를 뺏었는데 다시 반환해 줬죠. 너무너무 복잡하니까. 평균 기온은 여름에는 27도에서 32도며 홍해 해안은 43도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겨울 평균 기온은 13도에서 21도. 저는 이집트가 13도에서 21도 때 갔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춥더라고요. 이집트 기후, 해마다 나일강에 일정한 홍수가 일어나죠.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이니까 이티오피아에서 수단을 지나갖고 이집트까지 내려오니까 해마다 나일강에 일정한 홍수가 일어나 백나일과 홍나일이 있어요. 저 위쪽에 가면은 그것까지 또 공부가 너무 어려우니까 하여튼 길다. 어마어마한 긴 강에 저쪽 이티오피아면 비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제가 갈 때마다 왔던 데가 이티오피아죠. 폭포도 많고 그 긴 강이 이제 나일강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해마다 나일강에 일정한 홍수가 일어나 이집트의 토양을 다시 비옥하게 만들어준다. 덕분에 이집트는 연중 내내 수확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산모작이 가능한 데가 이집트입니다. 이것을 나일강의 선물이라고도 합니다. 지중해를 얻고 싶은 자 나일강 삼각주를 얻어라 라는 속담이 있어요.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인구가 밀접한 이집트 해안지대에 지금 위협을 받고 있어요. 이제 거꾸로 돼가는 거지. 이제 지중해가 물이 점점 저지대가 많은데 이집트 경제, 농업, 산업에 대한 중대한 결과를 몰고 올지도 모르고 지금 그래서 이집트가 좀 불안불안하다고 그러는 거죠. 기후 전문가에 따르면 인구 증가 압력과 더불어 해수면 상승으로 금세기 말에 수백만 명의 이집트인들이 환경 난민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여러분들 성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 시대적 기후, 이런 또 앞으로의 기후까지 다 이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거나 보도를 보거나 그런 걸 보면서 이제 트럼프처럼 파리 기후 협약 같은 거 막 탈퇴하고 그러면은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가지밖에 모르는구나. 이런 우리가 이제 조금은 이제 여러분들 답을 쌓고 교우들이 지혜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저하고 다른 분야를 공부를 해도 이제 함께 발을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이야기 또 지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고소해 참을 수가 없을걸 건강히 책임져줘 생태만 전국자 전국장이 냄새 난다 선입견이 있나요 나도 처음엔 그렇다고 생각했지